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완벽한 항암 식자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서양 속담에 보면은 우리가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면 이제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 이건 뭐냐면 토마토가 그만한 항암 작용이라든지. 안녕하십니까? 나우라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죠. 우리 환자분들이 1년 중에서 상당히 힘든 계절이 겨울하고 한여름이죠. 겨울은 너무 추워서 몸이 위축이 돼서 운동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지만, 또 여름은 너무 더워서 운동을 못 해요. 저녁에도 너무 덥게 되면은 잠도 설치게 되고, 그래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면역도 떨어져서 여름철 관리도 겨울철 관리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 기호식품이 되면서 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식자재, 과일들을 한 5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이제 제철 음식이면서 또 이제 자연식품이고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입니다. 우리가 토마토는 여름철에 이제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토마토는 어때요? 채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완벽한 항암 식자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서양 속담에 보면은 우리가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면 이제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 이건 뭐냐면 토마토가 그만한 항암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프지를 않으니까 의사한테 환자가 안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비유적으로 해 놓은 그런 말이 되겠죠. 토마토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먹는다가 아니고 항상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마토에는 그럼 어떤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토마토는 붉은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 A 계통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붉은색을 띠거든요. 붉은색은 어때요? 가장 큰 효과가 항산화 능력이죠. 항산화제. 우리 암은 안에 산화물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산화물들이 조직을 손상을 하고,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 이제 암이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 정상 세포에는 그 어떤 염증성 이런 물질들 때문에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 또 정상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되는데, 이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라이코펜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거해 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산화 작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암세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그다음에 염증성 물질들,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죠.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내서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라이코펜이라고 할 수가 있고, 토마토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우리가 이게 어떤 논문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논문에 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몇 가지 암에 이렇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전립선 암이라든지 또 유방암, 위암, 대장암, 이런 암들의 연구를 해 보니까 암세포가 막 빨리 성장하는 부분들을 억제하더라는 그런 그 논문이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도 있겠지만 암세포는 빨리 크기 때문에 혈관이 잘 없어요. 신생혈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억제시키는 게 또 라이코펜이 역할을 해요. 이 혈관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그걸 차단시키게 되면 암세포가 영양소 공급을 받지를 못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효과적인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토마토인데, 또 우리가 토마토를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익히게 되면은 흡수율이 되게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보통 생으로 먹었을 때와 익혀서 먹었을 때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뭐 수술을 받거나 항암을 받거나 방사선을 받다 보면 우리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이제 위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어때요? 생으로 먹는 부분들이 좀 그리고 거치는 이런 음식들이 되기 때문에 흡수율도 떨어지고 위장 장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혀서 먹으면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끓는 물에 데치거나 익혀 가지고 겉에 있는 껍질은 또 거칠잖아요. 이 껍질은 좀 벗겨내고 이걸 우리 올리브유 같은 거 하고 해서 살짝 볶아 가지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좀 으깨 가지고 수프로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먹기가 좋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먹는데도 부담이 없으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때 우리가 메밀 있잖아요. 메밀도 마찬가지로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을 할 때는 메밀면을 우리가 먹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삶으면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메밀은 가열을 함으로써 독성 성분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메밀을 삶은 물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 고사리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먹으면은 그 독성 성분이 그대로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익혔을 때 그런 성분이 사라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음식들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육류 같은 것을 많이 이제 먹는 경우에는 우리 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머물기 때문에 육류가 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은 여러 가지 변비가 오거나 또 어떤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리할 때 우리가 육류를 요리할 때는 단순히 육류만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빨리 이걸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류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요리는 훨씬 더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육류만, 그러니까 되게 막 그냥 구워서 먹거나 삶아가지고 먹거나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야채하고 같이 섞어서 요리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은 이 정도 부분인 것 같아요. 암은 당을 먹고 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암은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걸로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암세포가 포도당만 먹는 건 아닙니다. 지방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백질도 사실은 우리 암을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암은 주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을 쓰는 거고, 또 암세포가 그 에너지만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또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것도 엄청 땡겨갑니다. 단백질도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도당만 제외시키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포도당만 조심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미네랄 물이 어떤 건가요? 따로 파나요? 네, 미네랄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미네랄이 녹아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약수도 미네랄 워터입니다. 약수 속에, 자연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섞여 있죠. 여기에는 약수에는 보면 아주 미세한 미네랄, 히토류 같은 것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네랄 워터가 되겠고, 우리가 또 시중에서 파는 생수, 이것도 사실 미네랄 워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물만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정수기물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정수기물이 삼투압 방식과 역삼투압 방식을 같이 쓰는 이런 정수기들이 나와서 완전하게 증류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쓰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물속에 미네랄이 없어요. 그런 물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미네랄 부족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건강을 아주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네랄 보충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미네랄 워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는 진하고요, 조금 더 연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찻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원한 찬물 그 말이 아니고 찻물. 쉽게 한 게 우리 옥수수차. 그 다음에 이제 보리차. 그리고 무슨 뭐 연잎차,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또 녹차를 아주 연하게 해서 녹차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녹아 나오거든요. 이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네랄 워터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뭐 풀빅산. 우리나라에서는 풀빅산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지만 원래 인도에서는 풀빅산을 기적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빅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빅산이 들어있는 이런 미네랄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물이 풀빅산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빅산이라는 이렇게 특별하게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어떤 물이나 아니면 제품들이 또 있어요.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 어느 하나가 아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암이 생겨날까요?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암이 생길까요? 암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정상세포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는데 이게 안 죽는다. 그리고 정상세포보다 빨리 큰다. 이게 암이에요. 그러면 왜 암세포가 생겨요? 이게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면은 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완제품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장난 놈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엄청 정교하잖아요. 정교한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전체가 보면 한 60조 개 정도의 개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통 고장률이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하루에 고장률로 나와요. 그러면 60조 개 중에서 3,000개에서 4,000개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고장률이 없는 제품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100% 그런 고장률이 없는 건 아니란 뜻이죠.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고장난 이런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놈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죽고 계속 크면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 고장난 놈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포 자살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P53이라는 유전자예요. 우리 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의무 기록 보시면 병리 조직 검사에 보면 P53이 뭐 플러스 또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막 이렇게 써진 내용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2 포지티브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바로 세포 자살시키는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암이 없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고장난 3,000개에서 4,000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장난 세포들을 죽이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크면서 이것도 암세포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생명체가 되다 보니까 그 암세포가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또 뭐겠어요? 면역세포예요. 여기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온 놈들이 그 다음에 공격을 받는 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아요.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또 이걸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암세포가 만들지만 바탕은 뭐예요?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만들어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잠도 안 자고 막 저녁 내 뭐 술 마시고 놀았다든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암물질들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 암세포가 바로 지가 살고 있는 이 숙주가 암세포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딱 숨어버리면 암세포는 안 죽어요. 또 그러면서 숙주가 암세포 주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계속 하면은 여러 유전자들이 변이가 오면서 이 유전자들이 이 암세포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암에 걸렸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 대개 보면 암은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남들을 희생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하지만 내 몸 안에서 볼 때는 암세포가 크도록 하는 환경은 바로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도록 도와준 겁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죄를 지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정상적인 세포만 살고 암세포가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고장난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는 겁니다. 저는 저체중인데 유방암입니다. 녹차 먹어도 되나요? 녹차 속에 우리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EGCG라는 물질이거든요.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EGCG 같은 경우는 그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된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할 만한 그런 성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볼 때는 이제 체중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저체중이라 하는데,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용으로 사용을 할 때 녹차 제품을 쓰거든요. 이런 이제 녹차 성분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카페인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체중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너무 저체중이었을 경우에는 녹차를 하는 것보다도 녹차와 같은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약간 있다고 봐야 되니까 오히려 체중은 올리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체중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하시는 것도 권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방암을 위한 차, 이거는 유방암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유방암은 비만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차에 쓰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따지면 녹차가 제일 좋아요. 녹차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특히 녹차 속에 있는 성분들은 에너지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EGCG가 많은 그런 녹차가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이 많은, 요즘에 한창 레몬수가 많이 유행을 하죠. 레몬차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연잎차라든지, 또 이제 카모마일도 상당히 우리가 항암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카모마일 차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녹차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레드 와인은 와인도 알코올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레드가 있잖아요. 레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포도에서 나오는 레드인데, 이거는 이제 안토시아닌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중해식 식단에서 보면은 레드 와인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알코올이 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 특히 보면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간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술을 어쩌다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자주 하는 게.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잔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나 레스바라트로, 이런 부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도 술은 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쩌다 한 잔, 이런 경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우리가 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알코올은. 근데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과음을 한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폭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일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보통 깡술이라고 하죠. 깡술이 뭐예요? 우리가 알코올이 어느 정도 이제 중독에 가까워진 사람들 보면 밥을 안 먹어요. 반찬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마시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안 들어간다더라고. 저는 술을 못 하니까 내가 그 심정은 잘 모르겠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봐도 옆에 봐도 안주를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우리 몸에서 대장에서 비타민 K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비타민 K가 K2, 2번 K2가 바로 이 우리 간에서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비타민 K2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안 들어오면은 비타민 K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을 먹었을 때 알코올 속에 있는 알코올이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만들어지는데 간을 보호해줘야 비타민 K2가 없으니까 훨씬 더 암으로 전환하는 게 빠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암에 이렇게 간암 걸렸을 때 우리가 체크하는 게 피부과2라는 그런 우리 종양 표시자를 보는데 이 피부과2가 양성인 사람들은 간암에서 피부과2가 양성인 사람들은 알코올 때문에 온 경우를 한다면 대부분 다 깡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이렇게 마실 때 어떤 사람들이 암에 더 잘 걸릴 것인가? 가장 잘 걸린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깡술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 환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경우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그 술을 마셨을 때 암에 걸리는 게 어떻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잘 마시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 마시는 사람들의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진 양이 많아요. 근데 못 마시는 사람들은 조금만 마셔도 술이 취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진 양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잘 마시는 사람들이 암에 더 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 먹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나쁜 것은 어느 순간 폭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알코올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하는데 가장 나쁜 것은 일단은 깡술이 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알코올은 아주 적은 양, 보통 뭐 일주일에 와인 한두 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위를 넣어서 어느 정도 내가 술 좀 마신다 한다는 것은 암에 항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간암이 아니고 암에 걸렸는데 이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환자가 또 이걸 물어봐요. 한 잔만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걸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술을, 우리 사람이 알코올 양하고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린다는 것은 알코올이다. 그러면 알코올이 주 영향을 준 거지 100%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로 작용을 했지만 그 외 것들이 보조가 있어야 암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조가 없는 경우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암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조금밖에 안 마시는 사람,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암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간암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알코올 때문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간암하면 술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술 때문에 오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가장 많은 거는 간염이에요. 간염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인 하나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담배 많이 핀 사람들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나 폐암 안 걸리더라. 담배 얼마 피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지 않는 한 모르는 거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커트해서 술을 얼마만큼 마시면 암에 걸리고 얼마 이하로 마시면 암에 안 걸린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는